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안으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예. 지금 김명수 예. 대법원장이 예. 지난 달 25일이 되겠네요. 9월 그쯤 아마 그 노정희 대법관을 예, 예.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유남석 헌재 소장 그리고 선관위원장 노정희 예. 이분들이 다 우리법 지금 연구회 출신이죠. 법원 내 한화회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에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아니 그 두 개 똑같은 겁니다. 네, 후신이니까. 예,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이 우리법 연구회 해체하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갔어요. 특정 석걸이 예. 사법 권력을 다 장악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회 아니에요. 저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원에 가면 있죠. 재척, 기피, 회피라고 그 세 개가 한번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재척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판사하고 일정한 친척 관계에 있을 때 그 재판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 기피라는 거는 판사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그 나하고 무슨 옛날에 같이 근무에 친한 관계에 있어서 옛날 식사도 한번 하고 했다. 난 저 사람 재판 못하겠다는 게 그 회피고 판사 스스로 나 그만둔다 하는 게 그다음 기피는 당사자가 저 판사 보니까 너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게 기피예요. 기피 신청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재척, 기피, 회피는 있죠. 사실 재판은 있죠. 이 사람이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친척이라도 어떤 사람 아까 우리 그렇죠. 윤석열 총장 제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판사가 정말 그 어떤 포청청 같은 사람이라서 예. 재판 받는 사람이 내 뭐 동생이건 뭐 누구건 나는 추상같이 내 할 일을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 기피, 회피. 내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나 재판 칼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렇지만 네. 우리가 재책이란 제도를 둔 거는 네가 아무리 공정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 당신 재판을 못 오해를 믿는다 예, 이거야.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불신할 수도 둘 있고. 사이 관계를 보니까 그래서 당신 마음은 알지만 당신이 공정하고 진짜 거울 같은 투명성을 가진 판사라는 걸 알지만 국민이 오해받을 그리고 당사자가 오해받을 자리에는 있지 말라는 게 재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정희 그다음 유남석 예. 김명수 다 좋다 이거예요. 어? 공정하고 훌륭한 판사들이겠죠. 그래 대법관도 되고 다 하는 거 맞아요. 예, 대법관까지 네. 가셨으면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참 공명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왜 우리를 욕하냐. 그걸 편견이 아니냐.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이라는 거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과정이 그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요. 우리 법원에도 있어요. 법의 격언이라고 그러죠. 법원. 네, 법원에도 과정이 좋지 못하면 결과도 때를 탄다. 그 독수 독과의 이론을 들어보셨죠? 예, 예. 독이 들어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훌륭해가지고 열매는 깨끗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지만 경우라는 건 뭐 그거는 천에 하나 뭐 복권 하나 복권 당첨되는 하나 것만도 안 되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 선관위원장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네, 대법관 중에는 그러니까요. 행정처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그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에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있죠 우리 국민들한테 과정의 투명함을 한번 보여주자. 예.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전혀 아닌 제가 볼 때는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제가 대법관이 14명에 대해 다 기억은 못 하는데. 14명이죠. 예, 제가 요새 나온 판결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좀, 그래, 중립적이고, 이 사람들 한번 임명해서 어떨까. 굳이, 우리 편을 임명해가지고. 예. 왜 오해를 사냐 이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지금 사법농단 재판 시작할 때 다 무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죄 나와 버리니까 지금 무죄 나온 사람 다 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까지 판결 난 사람 다 무죄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 의도적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이름 붙이고 사법농단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결국은 보수층에서 지지했던 대법관이 전부 다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무죄 안 나오고 유죄도 나오고 확정되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에서 와서라도 우리가 공정하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 우리 편 아닌 사람을 한번 좀 임명 좀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으로 완전히 싸겠다. 하나회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게 국민들 속에 회자가 돼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뭐하는 단체냐, 기관이냐, 효력이 있는 것이냐, 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연구회들이 사조직 비슷하게 법원 내에 존재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죠. 우리 시청자들도 그게 뭐야 그럴 거예요. 저게 우리법 연구회, 저는 정교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박시환 전 대법관 아시죠? 예, 알죠. 그 양반이 인천지법의 초임인데 그때 집회 시위,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집회 시위 위반한 대학생들 전 무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울로 발령 나기로 했다가 인천에서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어떤 그 인권, 기본권, 이 지금 우리 지금 진보 정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그 법률 체계, 헌법을 특히 해석하는데 소수자, 그다음 그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이때가 그래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그 사람들 노력인지 모르지만 많이 집회 시위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는 뭐 인권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통 판사들은 그냥 재판이나 하고 별로 이 대법원 판례 나오면 그걸 따르고 이렇게 순응해가지고 재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어떤 소수자의 인권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하면서 판사 혼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 반기를 들기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낙인 찍히고. 그래서 이제 박시환 전 대법관 주도로 만든 게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경국 대전 연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그다음 노태우 정권이 그게 맞아요. 또 그 당시에는 워낙 인권이 많이 탄압받는 시대니까. 그 판사 한 사람이 힘으로 했다가는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어떤 판례, 우리 인권 침해 판례 이런 거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우리 그거 있죠. 저기 그 여호와의 증인 병력 기피 사건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우리법 연구회 후신들이 아마 그 무죄를 막 선고.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유죄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그런데 그게 계속 인권법 연구회 출신인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도 이거는 인권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걸 무죄로 선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법원 가서는 전부 다 또 유죄로 파기되지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보수 정권 시절에는 소수였죠. 이름을 목소리를 크게 못 내죠. 그랬겠죠. 했는데 아무래도 그랬겠죠.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전 대법원장 최종영 대법원장이라고, 이분은 진짜 법치주의, 실정법주의, 아주 그 보수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다음으로 대법원장 된 분이 이용훈 대법원장인데, 뭐 그분 아주 훌륭한 건 아는데 대법관도 지냈으니까 하는데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 게 우리법 연구회의 지지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벌써 우리법 연구회가 상당히 득세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키워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이념적 정치적 그런 성향하고 맞지.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너무 활성화라는 건 좀 좋은 말이니까 하여튼 뭐라고 세를 확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우리법 연구회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반발심이 많이 생겼죠. 왜 법원 내에
사조직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거 왜 당신들만 좋은 자리 다 차지하냐. 음으로 양으로 다 차지했거든요. 예, 인사 담당 이런 꽃보지. 걸. 그게 꽃보지. 행정처에.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예. 해체하라 그랬어요. 이용훈 예. 대법원장이. 그렇죠. 아니 뭐 해체도 누군지 다 아는데 뭐 예, 해체 의미는 이분요, 없지만은 광주 일고 나오고 광주 일고 나오고 예, 호남분이시죠. 예, 호남. 그래가지고 해체한 다음에 생긴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사람들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진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척결도 했지만은 이 법원 내에서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법관 인사만큼 공정해야 되는 걸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또 이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힘을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목소리를 인권법 연구에 내긴 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양승태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다음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뭐 유리법 연구회 아니면은 무슨 일을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네. 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척 깊이 회피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변에도 똑똑한 사람 이번에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 민변 출신입니다. 우리 여선 동기인데. 그분도 제가 잘 압니다. 예. 뭐 같이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제가 혼자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민변 출신, 그다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우선 점수를 따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향 있는 법관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외감도 자기들이 이 반대쪽일 때 받은 소외감 이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입장이 바뀌면은 옛날에 그거는 다 잊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하나회를 없애니까 알자회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법 연구회를 뭐 어찌고 하니까 해체하라고 하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난 MB 박근혜 정권 때도 뭐 활동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기가 좀 죽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 법 내지는 민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헌재도 9명. 헌재 재판관 중에 5명. 예.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큰 과제라는 게 또 자기 가장 큰 희망이라고 얘기한 게 이 주류를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기득권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람들 보수 뭐 이런 기득권 세력을 싹 갈아엎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세력으로 말하자면 주류 교체를 하겠다는데 지금 국회도 다 주류 교체가 됐어요. 됐죠. 그동안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헌재 여기 다 주류 교체가 되고 그 결과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야 세상이 바뀌었네. 그런데 그래서 그 주류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 이재명 지사 재판의 주심이 권순일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대학 때 우리 진짜 저하고 친하고 참 훌륭한 친구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법 연구랑 전혀 관계없고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지사 그때 주심으로서 그때 6대6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5대 하여튼 그런데 이 양반이 이쪽으로 가버림으로써 무죄가 난 거예요. 예, 그렇죠. 무죄 취지가. 예, 예. 그리고 7대5가 되겠어요. 선관위원장 했잖아요. 예. 하면서 대법관 그만둔 날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그만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퇴하거든요. 미리. 저는 뭐 중앙선관위원장은 아니고 또 선관위원장 그래, 지방에 그 지원장 뭐 법원에 있으면 전부 다 선관위원장 한데 이제 발령 며칠 날 한 거 알면은 그 전에 회식하고 이제 그만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만두지 않고 인사를 하고 그만두겠다. 근데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지금 거기에 선관위원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창가를 부른 사람이 거기에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데도 주류가 바뀌었다는 주류에 따라가더라고요. 동조화 주류에. 현상이 나타나.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대법관쯤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확고한 뭐 나는 진보다 그게 없으면은 그 왜 학생들을 보면 대도무물이라고 있잖아요. 큰 길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그다음 헌법재판소도 앞으로
이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법조인들이 공부를 옛날에 잘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주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거든, 그게. 제일 안전한 일이죠. 그래서 난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면 사람 많은 데로 가면 최소한 뭐 밥은 안 굶어요. 우리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남 시킨 거 따라하면 돼. 그리고 또 사람 많이 가 있는데 가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혼자서 밤에 공동묘지 지나간 보다는 여러 명이 떼지어 지나가면 좋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진보라는 말 쓰는 것도 좀 싫어하지만 좀 뭐 좌파 내지 그쪽이 그러니까 좌파라는 게 막 좌파라 그러면 또 뭐 고소할지 몰라도 좌파라는 게 사실 이념은 순수했어요. 예. 왜 아까 제가 전교조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전교조가 태동할 때 제가 판사 때 판결을 하나 봤거든요. 예. 아 훌륭하더라고요. 촌지 안 받고 학부모 안 만나서 성적도 주고. 근데 지금 그때 88년이었는데 지금 32년 지나고 전교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마 민노총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불쌍한 노동자들의 그렇죠. 어떤 지금 완전 권력화돼 버렸어요. 전교조도 권력화돼 버렸고. 최고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출발은 미약하였으나 됩니까? 뭐 현경에 나온 말 있잖아요. 끝은 창대하리라가 이거 권력화되더라 모든 게.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대법원 헌재도 이렇게 전부 우리법 연구에 또 민변 쪽이 장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사건, 은수미 사건, 정교조 재판 다 바뀌었죠. 판결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말하자면 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다못해서 KBS에서도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 그 폄하하는 100년 전제. 제가 그 이사했을 때 이거 뭐 시민 방송인가요? 아니요, KBS에서 기획을 했었죠. 그것도 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죠. 이거 제가 KBS에 있을 때 그거 방역 못하게 나 때문에 그 맡고 있었던 걸 나중에 했습니다. 나 그만두니까 하더라고. 결국은 그 방통위에서 제재받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래도 양심적인 법관이 많이 살아있는 이건 대법원 가면 이제 다 뒤집힌다. 대법원을 못 믿겠다. 그래서 조국 재판이나 김경수 재판도 안 봐도 비디오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지금 신뢰를 못 받고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진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아예 상대방을 무시하더라고요. 당신들은 기득권자고 독재 정권의 후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하면서 부끄러움 안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아까 저스티스는 정의를 세우고 기득권에 억압받는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잘못을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격가지다. 뭐 그냥 부수적인 일이다. 그럼요. 그렇게 봐버려요.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진 자들은 보니까 저항을 제대로 안 해.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사는데 뭐 충분한데 굳이 나가지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여름이나 그렇죠. 겨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업을 관원해버리죠. 제가 아는 사업하는 사람 딱 이야기가 자기는 항상 여당 편이래. 언제든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야지 자기 사업을 하기에 좋대요. 그렇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김경수 뭐 이야기 했는데요. 그 다음 정경심이나 조국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볼 때, 법조인이 볼 때 명백하게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예측이 돼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있으면 이게 안 그럴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은수미, 그 다음 정교조 이런 걸 쭉 보면요. 이번에 제가 그 특히 정교조 사건에 관해서는 막 각 대학 로스쿨 교수들, 변호사들입니다. 법률신문에 논문을 많이 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률신문은 그래도 중립적인 신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민변도 법률신문 받아보고 한변도 보고 시변도 보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들이 보는 신문인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면 민변이 있죠. 반론 논문을 실른다고. 그것도 못 실어요, 지금. 그 정교조 사건에. 그때 제가 정교조 좀 옆으로 나가지만은
그건 노동조합법을 고쳐야지. 노동조합법에 이 퇴직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해고자는. 예. 그거는 이미 이거는 법의 노조가 맞고 이 통고 처분은 확인해주는 절차적인 그건데 네.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 통고 처분으로 마치 이게 법의 노조가 되는 양 그렇게 설치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진보 쪽 이 대법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걱정이 어떤 법에 의한 정의 이런 건 관심이 없다. 이 진보 정권이 어떤 그 개혁, 자기 그 명명한 대로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신독수리 오형제다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똘똘똘 뭉쳐갖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상권 분립이란 그거 아닙니까? 집권층이 막 나갈 때 아무리 그쪽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임명됐더라도 양심을 걸고 이 막아야 된다. 아니다라고 해야. 제가 그때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 법원에는 오바마 판사도 없고 트럼프 판사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문재인 판사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 더 열심히 소리치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걱정해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법원이든 대법원이라든가 헌재, 선관위 이런 데는 다 심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심판이 이제 선수로 같이 뛰는 거예요. 12대 11로 싸우는 거예요. 예. 축구를.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근간은 선거? 민주주의 근간이 뭡니까? 대의제 아닙니까? 예.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중립성,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생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 노정희 선관위원장 이분도 친문인사고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왔던 조혜주 상임위원 이 사람이 네. 이제 실질적으로 다 그렇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임위원이니까. 네, 상임위원이 사실 여기는 문재인 캠프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인사청문회도 안 거치고 그냥 막 임명해버렸어요. 막무가내로. 거기다가 이번에 한신대 교수로 있던 조성대 씨. 이분이야말로 또 참여연대 출신에다가 과거 천안함 사건도 그 무슨 개그냐 뭐냐 이렇게 하고 또 문재인 만세 불렀다는 사람 있잖아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2012년인가요? 그때 참여를 했었고 거기다가 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되니까 2011년이죠. 만만세 했다는 거예요. 만세만 한 게 아니고 만만세 했습니까? 예. 아, 예.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이런 심판을 보고 가장 공정해야 할 때가 권력 하부 기관화되는 거. 이걸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대법원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아무리 우리 편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심판이에요. 예. 어떤 운동 경기를 보는 심판. 운동 경기를 보는 심판이 한쪽이면요. 우리가 왜 국제대회 할 때 왜 심판 돈 먹었다고 막 텔레비전 중계 보면 소리치잖아요. 예. 그게 조금만 불공정하게 보여도 그런데 예. 만일에 이런 이게 국가적으로 재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선거가 이제 내년에 뭐 보궐선거, 후내년 대선이 있고, 그다음 지자체 선거 있고, 예.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이런 선관위원들이 계속 선거를 하는데 잡음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대규모 불복 사태가 생긴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어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전혀 반대쪽을 갖다 선관위원하고 선관위원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립적이라 생각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는데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이 선거에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다음 불복이 생긴다. 이러면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제 개발에 힘써야 되고 경제 발전에 힘써야 될 때 나라가 완전히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매번 싸움만 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의 여기서는 20년 장기 집권에만 관심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나라가 오히려 힘들어지면은 서민층이 잘 될 지지를 받을 것이고 자기들은 그러면 20년 집권에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마음을 그렇게 안 가졌겠지만 우리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지금 4.15 총선에 대한 그 부정 논란도 아직도 뭐 가시지 그렇죠. 않은 뭐 상태란 말이에요. 예.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까지 친여 인사들로 채워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친여 인사들로 채워지고 이 정권은 20년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20년은 해야 그렇죠. 계획이 완수되는 거지. 완수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주류가 완전히 교체되려면 한 20년 필요하다는 게 이해찬의 지론이에요. 예.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수를 쓰던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러다가 보면은 정말 부정선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국민들이 불복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4.19가. 그때 뭐 이승만 정권하에서 설마 부정선거를 해도 드러나겠냐. 예, 그렇게 자신했겠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국민은 어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화무 11홍. 예. 제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예. 국민들이 우리 지금 집권층이나 집권하면 국민들이 참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별로고, 나는 모든 정보를 다 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국민의 이게 왜 집단지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집단지성 이야기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그래서 이제 언론이 좀 중요하긴 중요하죠. 만일 북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지금 속이고 있는 편 아닙니까?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지금 언론 다 장악해 가고 그러니까 언론만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유튜브만이라도 지금 언론이 다 장악됐으니까 기능을 한다면은 우리 고영신 TV를 있죠. 매번 잘 봐주신다면은 제 말이 저는 뭐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계속 국민들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집권 이런 방법을 통한 장기 집권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유튜브도 여차하면 세금으로 때리고 고소 고발을 하고 달러 붙이고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정권에서 보면은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과거 패스트트랙법도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법에 의한 지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신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위주의 정권으로 가면서 이제 독재로 가죠. 다 합법적임을 가장해 갖고 지금 신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맞아요.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검찰과 사법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검찰도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사법권까지도 이제는 그 선거를 관장하는 이 선관위까지도 이렇게 다 장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민주주의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 국민들의 어떤 양식과 지성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예, 저게 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다수 뽑아가지고 선거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다음 법치주의. 지금 북한도 자기들 저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선의가 뒷받침돼야 된다. 선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오히려 국민들을 압제하는데 민주와 법치란 말을 갖다가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말씀하신 게 지금 선관위원회 헌법에 있죠. 그다음 헌법재판소 헌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지금 집권층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이지만 포장은 헌법에 의해서 입헌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입헌 민주주의니 무슨 법치주의니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실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선의를 가지고 있느냐, 악의를 가지고 자기 정파의 개인적인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입헌주의를 주장하느냐, 이걸 파악하는 어떤 현명한 해안이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관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법치주의야, 우리는 민주주의야, 우리는 입헌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걸 가장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민주주의, 그런 법치주의가 되니까 근데 이걸 막을 거는 우리 국민이고 이걸 막는 데 도움을 줄 거는 언론이다. 그런데 그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민주주의 두 축인데 예. 지금 언론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라는 게 뭐 한두 개나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지금 꼴을 못 봐가지고 이제 검찰개혁 끝나면 언론개혁 하겠다는 예, 예. 그런 입장이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분데 우리 여 변호사님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정부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니까 가시죠. 지금 종편이라든가 다 방송돼 있어요. 방송 패널로도 지금 못 나갔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전에 잘려버렸지만 더 먼저 잘리지.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아 근데요, 저는 방송에 잘렸지만은 이 고 교수님하고 유튜브 하는 게 정말 보람돼요. 왜냐하면 방송에 이런 이야기 못 하는데 예.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 예, 아주 뭐 예. 그래서 우리 여 변호사님 이 방송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을 하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중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만은 그게 요체가 뭐냐? 그 법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라드부르라든가 이런 독일의 유명한 라드부르 네. 법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껍데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껍데기 법치주의를 하고 있다. 그게 언론의 책임도 크고 그 다음 이때까지 정권을 잡았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갖다가 올바른 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우리 유튜브 여기서만이라도 좀 우리 국민이 실상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맞습니다. 줄여서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시민이 그게 깨시민. 예, 나 깨어있는 유시민 동생이 깨시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을 하시고 네, 좀 늘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가지고 권력의 그런 횡포랄까 여러 가지 압박, 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그렇죠. 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안 지키면요. 법치나 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집권자는 있죠. 네. 국민들이 우매하고 할 때 편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잠시 물 한 컵 마시고 예. 한 나머지 또 잠깐 또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이 좀 마르네요. 너무 열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